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육성제도론 제3장 청소년 행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행정의 개념과 성격은, 청소년 행정은 전 시간에 행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의 이론을 학습하는 동영상 또한 포함해서 학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청소년 행정은 행정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들인데요.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안들이 청소년 행정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행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청소년 행정 분야에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 행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체계적이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또한 행정에 맞는 서류 작업이나 내용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행정의 개념과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행정의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행정의 특성을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행정의 기능과 원칙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장은 청소년 행정의 개념, 특성, 기능과 원칙에 대해서 학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3장에서는 청소년 행정의 개념, 그리고 행정의 보편적 특성과 청소년 행정의 특성, 청소년 행정의 기능, 청소년 행정의 원칙, 청소년 행정의 기본 원리와 분류, 청소년 행정 조직 체계의 구축의 주요 원칙과 유형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소년 행정의 개념입니다. 청소년 행정을 일반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 청소년 행정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데요. 자, 크게 보면 행정이고 그 안에 또 청소년 행정이 포함된다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행정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소곡설, 국가 공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건 정비설, 그리고 정책 집행설, 행정 행위설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는 행정에 대해서 나누는 일반적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청소년 행정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청소년 행정의 개념에서는 소극설, 국가공권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과 그리고 조건 정비설, 그리고 정책 집행설, 행정 행위설이라고 네 가지를 나눕니다. 먼저 국가공권설입니다. 이것을 소위 소극설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국가 통치권 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삼권 분립의 헌법 체계를 전체로 하여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청소년 행정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규정된 법령을 해석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법규 해석적 정의를 말합니다. 즉, 청소년에 관한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은 청소년에 관한 행정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청소년에 관한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은 청소년에 관한 행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봤을 때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헌법체제 아래 입법, 사법이 있고 그걸 제외하면 모든 게 행정이다
국가 공권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모든 행정을 청소년 행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청소년 행정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관료적 성격을 띤 간치 행정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위임하는 사무일 뿐이고 고유 사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톱다운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해지는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행정이 국가 공권설, 소극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정비설인데요. 국가 공권설과 달리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에 의한 행정이다. 아까 국가 공권설은 청소년에 관한 행정이라면 조건 정비설은 청소년을 위한 행정이다 라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죠.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하며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가 공권설은 톱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용이라면 다운업이라고 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행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을 위에 있는 상위의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원하는 보조적, 수단적 성격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입장에서 아래에서 위로 행정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즉 지방분권적 그리고 민주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건 정비설입니다. 세 번째, 정책 집행설입니다. 정치 행정의 이원론적 입장이 아닌 정치 행정의 이론론적 입장으로 보는 것으로 단순한 법규 해석, 적용이 아닌 정책의 결정까지도 행정으로 보는 입장을 말하는데요. 즉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 권력을 통해서 실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적 입장이다 라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법규 해석 적용이 아니라 정책 결정까지 전체를 다 보는 행정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 라는 입장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까지 정책 집행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행정 행위설입니다. 여러 분야의 행정, 즉 노동 행정, 체육 행정, 교육 행정, 복지 행정 등 특수 분야의 행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과학이나 사회과학 등 종합과학적 또는 학제 간 협동행위의 노력에 의한 나오는 개념으로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협동행위의 작용으로 행정을 정의합니다. 이를 청소년 행정에 적용해 보면 청소년 행정이란 청소년을 위해 수립된 조직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 행위들을 이룩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행정행위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행정행위라는 자체가 노동, 체육, 교육, 복지, 특수 분야의 모든 일련의 행정에서 추구하는 과학적인 행동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분야를 총망라해서 합리적으로 협동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행정행위다. 즉 조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설이다라는 것이고 청소년 행정에서도 청소년을 위해 수립된 조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행정행위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포괄적 청소년
행정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처럼 네 가지로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내용이 국가 공권설, 그리고 조직 정비설, 정책 집행설, 행정 행위설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합해서 포괄적인 청소년 행정에서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타당하거나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의 견해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상호 보완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때 청소년 행정의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즉, 국가 공권설의 입장에서 청소년에 관한 법을 무시하거나 국가 권력 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청소년 행정의 지침이 되는 청소년에 관한 정책 집행설 또한 헌법을 위시한 실정법 체제에서 국가 공권설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정으로서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주는 조건 정비설도 반드시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설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소년 행정이 다른 여러 분야의 행정과의 상호 합리적인 노력 없이는 청소년 행정의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 행위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청소년 행정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즉, 청소년 행정이란 청소년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에 관한 법규, 정책을 집행하고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정비, 확립하며 청소년 단체나 시설의 조직 구성원들의 합리적 협동 행위들을 조성하는 수단적, 지원적 봉사활동 과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네 가지 형태들을 아울러서 보는 게 청소년 행정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행정을 청소년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실질적으로 저마다 가진 자질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집행, 그리고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나 정비를 통한 확립,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 행위들을 조성, 그리고 수단 지원하는 내용들을, 일련의 행동들을 다 포함해서 청소년 행정이다. 청소년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국가 공권설처럼 실은 3법 체계에서 입법, 사법을 제외한 모든 것이 행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청소년 행정이라고 하는 건 청소년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설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법을 무시하거나 국가 권력 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책 집행설에서는 청소년 행정 지침이 되는 그러한 내용에서 헌법을 위시한 실정법 체제에서 국가 공권설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실적으로 국가 공권설이나 국가 공권설이나 행정 행위설이나 그리고 정책 집행설이나 그리고 네 가지 조건 정비설들이 실질적으로 다 묶여져 있다라는 입장에서 모든 걸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보편적 특성과 청소년 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보편적 특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으로서의 가지는 보편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공익성을 추구한다. 사회적 형성 작용이 있다. 그리고 법적 의무를 본질로 하는 고관적 지위를 가지고 개별적 사항과 특정한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 작용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편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첫째,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인데요. 행정에 있어서 공익의 개념에 대한 설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집단주의 이론은 규범론 혹은 실제론이라고 하는데요. 칸트, 로저스, 그리고 리프만 등이 주장한 것으로서 사익을 초월하여 도덕적, 규범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주의 이론은 가정설이라고도 합니다. 슈버터, 멘털레이, 린더블룸, 키, 헬링 등의 주장한 것으로서 초월한 사익은 있을 수 없으며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조정, 타협 과정에서 공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일반적 공익, 특수한 공익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공익의 개념을 전체 구성원들의 질서 단일 체제로서 국가적 또는 공적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나 여론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사실상의 이익으로서 공적 공동체의 이익과 평화로운 사회 질서, 인간의 가치와 명예의 보장, 교육 문화의 촉진 등 오류 없이 인식되는 공동체 이익으로서 본래의 공적 이익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익에 반하여 특수 공익의 개념은 말 그대로 특수한 지역 또는 기능상의 국가 내적 존재가 가지는 전체 이익을 의미하는 게 특수 공익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공익의 축으로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 공익과 특수 공익으로 학습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행정은 사회적 형성작용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행정의 대상이 사회적 공통생활이며 행정이 지향하는 사회적 형성 과정을 사회 공동생활의 유지 그리고 능동적, 미래지향적 형성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수동적, 과거지향적 반작용이자 법 선언작용을 본질로 하는 사법과 구별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수동적이지 않다. 과거지향적인 반작용의 내용으로 보는 사법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실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공동체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행정이 지향해야 될 것은 사회적 형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다. 좀 전 말씀드린 사회 공동체 생활 유지, 능동적, 미래지향적 형성 과정이 행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셋째, 행정은 법적 의무를 본질로 하는 고관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인데요. 행정이 주로 공공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며 공익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고관적 지위를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행정은 주로 공공주체에 의해서 수행되며 공익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관찰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인데요, 그죠? 높을 고자, 그죠? 계급,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고관적 지위, 그러한 지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위치, 아니면 권력, 이렇게 볼 수 있는 고관적 지위,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입장에서 고관적 지위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는 게 공공 주체로 의해서 수행되고 공익을 대변하면서 실제로 법률적 의무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우월적 지위가 있다라고 해서 고관적 지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넷째, 행정은 개별적 사항과 특정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 조치 작용을 합니다. 행정은 개별적 사안 규율과 특정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며 일방적, 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입법과 구별됩니다. 행정이란 자체가 개별 사안과 특정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입법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 추상적 내용하고는 다르다 라는 입장에서 분류하는 입장에서 행정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형성 작용을 하며 법 의무를 본질로 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개별적 사안이나 특정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작용하는 게 행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행정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청소년 행정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고도의 탄력성, 비정형성을 지니고 고도의 협력성, 그리고 여론을 반영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청소년 행정이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행정의 고유한 특성을 6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을 위한 행정이다 라는 것인데요, 청소년 그 말 그대로죠, 그죠? 청소년 행정의 이념과 목표는 청소년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하고 청소년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자질을 갖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며 청소년의 복지를 정진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행정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다라는 건데요,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를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단계인 사회 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청소년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동과 성인기의 중간에 있는 단계가 꼭 잘라서 숫자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나누긴 하지만, 그런 청소년기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행정이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청소년 행정은 고도의 탄력성과 비정형성을 지닌다라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학생 청소년, 근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고, 학생 청소년은 학생,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내지는 특성화
고등학생 등으로 구별됩니다. 유형별로 욕구와 필요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행정은 탄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정형성 또한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를 특정 지을 수 없다 라는 입장에 탄력성에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틀 속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비정형성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번째, 청소년 행정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행정은 고도의 협력성을 지닌다라는 것인데요. 청소년 행정 업무는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조직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직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타 부처 간의 청소년 업무가 한 부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을 생애 주기별로 실은 법무부라 하더라도 법무부가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을 안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년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하는 모든 부처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협력성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행정은 여론을 반영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청소년이 사회 각계 계층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단체들도 청소년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 보호 대상인 경우 청소년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여론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NGO 등에 의한 정부 감시 기능 수행으로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양한 내용이나 정책들을 열린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기 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청소년 직접 참여하거나 청소년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도 여론을 반영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감시 기능으로서 공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건데요.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고유 대상이 지니고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청소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 전담 기구와 청소년 육성 전담 청소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점에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지도사가 되셔야 청소년의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청소년 행정의 고유한 특성으로 크게 6가지를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을 위한 행정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고 고도의 탄력성, 비정형성을 지녀야 하며 고도의 협력성, 타 부처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협력성, 그리고 다양한 정책 결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을 반영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가가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행정의 고유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행정의 기능입니다. 청소년 행정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청소년 행정의 기능은 첫 번째, 청소년 행정을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행정은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규제 기능인데요. 법 집행으로서 행정과 관련하여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므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일정한 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기능의 특성은 첫 번째, 규제 주체가 정부다. 둘째,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 질서 구현이다. 세 번째, 규제 대상은 민간, 개인이나 기업 행위, 이에 관한 유형의 경제 규제, 사회 규제 등이 있는 건데요. 경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본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말하고, 예를 들면 진입 규제, 가격 규제, 품질 규제 등이 있습니다. 경제 규제가 있다면 사회 규제 또 있다 그랬죠, 그죠? 사회 규제란 조직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데요. 환경 오염, 근로자 보건,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법적 규제, 자율 규제 등이 있습니다. 법적 규제는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규제를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그 예입니다. 반면 자율규제란 조직이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 제공자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함과 동시에 업계의 자율규제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행정을 규제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규제의 내용은 주체 그리고 목적, 대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며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 질서 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세 번째는 규제의 대상인데, 대상은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또는 기업이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유행에서는 경제 규제가 있고 사회 규제가 있다. 경제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사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사회 활동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청소년 행정은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 행정은 행정의 의미에서 말하듯이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행정의 지원 기능은 주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재정,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대 행정에서의 단위, 기관의 자율성과 납사자의 권리가 강조됨에 따라 규제보다 지원 기능이 중요하다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청소년 행정은 규제 기능과 지원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원 기능은 실제 청소년들의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포트, 지지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행정의 규제 기능과 지원 기능, 양대 기능은 대립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양대 기능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장학금 수혜자의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장학금 제공은 지원 기능에 해당하지만 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부과는 규제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행정의 기능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년 행정의 원칙입니다. 청소년 행정의 원칙은 크게 행정법상의 원칙과 행정학상의 원칙으로 구별되어집니다. 행정법상의 원칙은 크게 7가지로 나누는데요. 법치행정, 신뢰보호, 신의성실, 평등, 비례, 적법 절차, 부당결부 금지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상의 원칙으로서는 분업, 권한과 책임, 개선과 참모, 그리고 책임 개척, 집중화, 명령 통일, 지시 통일, 통제 범위, 규율, 솔선수범, 형태성, 신분 보장, 개인보다는 전체 이익 우선, 단체 정신 등으로 해서 14가지로 경영상의 원칙과 법치 행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행정법상의 원칙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상의 원칙 가운데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 근거에서 법률의 귀속을 받으며 행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관한 사법 규제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의 원리로부터 도출되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창하는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반하여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여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 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표현으로서 법의 지배를 말합니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기속해서 법률의 근거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법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 법규 창조성,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요. 법의 행정의 원칙에서 크게 3가지로 법률 법규 창조성, 법률 유보 원칙,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법률 법규 창조력은 행정이 의회에 정립된 법률만 법규로서 기속력을 가진다. 법규 안에서 행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작용은 법률의 근거에서만 발동한다.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에 종속을 의미한다. 라는 입장에서 법치행정의 예외는 통치행위,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치행위가 강하며 법에 의해서 규제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제명령권, 비상계엄 선포 등이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 권력관계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포괄적 지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특별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에 복종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관계에서 국립대학의 학생과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요.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며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법률의 법치 행정의 원칙은
법률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회 원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비슷하기도 하는데 그죠? 다만 용어적인 내용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의회에서 정립한 법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적 근거에서만 발동한다. 법률 우회 원칙은 행정법상의 종속성을 지닌다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했고, 통치 행위와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따로 법치 행정에서 예외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운동의 정당성 또는 종소성에 대하여 보여주는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말하는데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선행 조치, 두 번째 신뢰의 보호 가치, 세 번째 처리 보호, 네 번째 권익 침해, 다섯 번째 인과관계에 있는 신뢰 등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뢰 보호 원칙이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신뢰라는 거죠. 그죠?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운동, 말과 행동의 정당성과 정속성에 의해서 보여주는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익일 경우에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을 크게 다섯 가지로 행정청의 선행 조치, 신뢰 보호 가치, 처리 보호, 권익 침해, 인과관계에 있는 신뢰라는 입장에서 신뢰 보호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신의, 믿음과 의로 성실, 그에 대해서 잘 한다라는 거죠. 꾸준히 성실하게 한다라는 내용이라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일방적으로 헛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는 것을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평등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자의검직의 원칙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수평적 평등, 즉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수직적 평등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평등이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으로 이야기한다. 수평적 평등은 일단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수직적 평등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라는 것인데요. 행정의 재량권의 한계를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평등 원칙의 근거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즉 행정척이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동중 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법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례의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을 다른 말로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은 더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비례의 원칙은 개인은 국가 권력에 무제한하고 자의적인 행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국가 권력은 적절히 제한되어야 하는 원칙이라서 행정 작용에 수행되는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눕니다. 비례 원칙을 거의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 세 번째,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가행 검증의 원칙이라고 보는 비례 원칙을 세 가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비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해야 한다라는 게 적합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그리고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불려지는 필요성의 원칙이라서 설정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 조치로 필요 한도 이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필요 이상은 안 된다.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게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건축물 개수를 통하여 붕괴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수련 활동의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안전이 중요한 철거도 해야 되긴 하겠으나 하여튼 충분한 안전이 대비될 수 있다면 먼저 철거 명령부터 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비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로 침해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추구되는 이익이 행정이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커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심히 침해하지 않는 한 철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성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학습했죠. 그죠?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적합한 내용이다. 그리고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내용이다. 그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최소한 내용이다. 상당성의 원칙은 좁은 의미의 내용으로서 최소의 침해를 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상당성의 원칙. 여섯 번째, 적법 절차의 원칙인데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행정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근거로 제정된 현행법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법으로서 이 법에 의하면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 행정 예고 절차, 행정 지도 절차 등으로 행정 절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인데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 급부와 결부하여 이뤄서는 안 된다.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이와 아무런 관계없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수가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말합니다. 실제 그 시설의 허가는 시설에 관한 내용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 격부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공권력 행사와 반대 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결부로 볼 수 있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충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라는 거고요. 경영상의 원칙도 있습니다. 청소년 행정은 경영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가정은 프랑스 엔지니어 페이욤의 저서 산업 및 일반 경영 관리에서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과정의 순환적 과정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좀 더 발전시킨 효率과 아익이 최고 관리청의 기능으로 제시한 POSDC ORB 참 대문자들만 그죠? 포스트 코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기저기 14가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4가지는 기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페이올 경영원칙에서 14가지로 더 세분화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들이 최고 관리청에서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페이올 경영적 원칙에서는 1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4가지의 경영적 원칙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분업입니다. 분업, 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업무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한과 책임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권한과 책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게 권한과 책임입니다. 세 번째, 개선과 참모인데요. 참모들이 가치 있는 전문적 서비스와 자문을 개선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선이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책임 계층을 말합니다. 조직의 상부로부터 하부의 권한과 명령 통일의 원칙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집중화입니다. 권한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직 구성원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집중화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 통일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게 명령 통일. 지시 통일은 혼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시를 통일성 있게 한다. 통제 범위는 지시받는 부하 직원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문제가 야기할 만큼 적절해야 된다. 통제 가능할 범위, 또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무전기도 있긴 하죠. 그죠? 다음, 규율입니다. 일방적으로 규칙이나 관례를 존중할 수 있도록 복종, 적응력, 행동 강화와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규율입니다. 그리고 설선수범, 상급자의 설선수범이 필요하다. 형평성, 관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입각하여 사기를 붙들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신분보장, 능력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직원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개인보다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본보기, 공정한 동의, 끊임없는 감독을 통해서 전체 이익을 중시하는 겁니다. 단체 정신, 조화의 촉진을 위한 단체 정신 함량이 필요한 게 단체 정신으로 페이올은 분업, 권한과 책임, 개선과 참모, 책임 계층, 집중화, 명령 통일, 지시 통일, 통제 규범, 규율, 설선수범, 형평성, 신분 보장, 개인과
전체 이익을 우선 단체의 정신으로 14가지로 이야기한 반면 최고 관리자의 기능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으로 7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경력은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계 과정에서 순환적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 행정에서도 경영의 원칙을 도출하여 이용된다, 또 되어져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경영상의 원칙으로 학습했습니다. 전문적 영어의 용어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단계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학자에 따라서 분류한 내용들은 다르다라는 것인데,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7가지로, 배우의 원칙에서는 1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영상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영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5가지로 기획, 조정, 명령,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번째, 청소년 행정의 기본 원리와 분류입니다. 청소년 행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겠습니다. 청소년 행정의 주요 원칙은 청소년 육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방향이나 지침 또는 충고를 뜻합니다. 주요 원칙으로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 원리의 주요 5가지는 타당성, 참여성, 포괄성, 안정성, 실현 가능성입니다. 청소년 행정에서 타당성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정의 적합성을 말합니다. 적합해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타당성입니다. 이러한 타당성은 행정 목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함목적성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함목적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2번째, 참여성인데요. 청소년 행정의 참여성은 일반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정책과 관련이 높은 집단이나 인적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청소년 육성 측면에서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부 부처, 가정, 학교, 대중매체, 사회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육성 정책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참여성입니다. 3번째, 포괄성인데요. 청소년 행정의 포괄성은 청소년 정책의 내용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 수련활동, 보건, 노동, 환경, 가정, 문화, 오락, 여가활동, 비행, 범죄, 교정, 선행, 선도, 보호 등 선행도 포함하는 선도, 보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 내용이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됨이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상호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이 청소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다 상호 연계되고 상계되기 때문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포괄성. 그리고 4번째, 청소년 행정의 안정성인데요. 청소년 행정이 안정적이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거나 정책적 방향이 일관되지 않거나 시범적 운영만 한다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저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저희 예측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안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청소년 행정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에서의 활동 프로그램 등은
구체화되어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시민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처럼 실현 가능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행정의 기본 내용들로 타당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한다는 목표에 수반되는 적합적인 타당성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질 높은 그런 집단이나 인적 자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참여성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의 일관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 상호 연계에서 포괄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입장에서 정책적 방향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회 이슈에 너무 민감하거나 시범적 운영만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안정성, 실현 가능성,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으로 청소년 행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5가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청소년 행정의 분류입니다. 분류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행정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법적 효과에 따라서 법적 기속력에 따라서 법적 형식에 따라서 나눈다. 5가지로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행정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요. 행정 주체라 하면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행정은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 국가 집행, 간접 국가 행정, 다 행정이죠, 그죠? 직접 국가 행정, 간접 국가 행정, 위임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국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작부터 일어나는 시원적인 행정 주체이며 국가가 행정 주체가 되어 자신의 고유 기관을 통하여 행해지는 행정을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권한을 어떤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내지는 수권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한다.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을 직접 국가 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간접 국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기관을 통하여 수행될 뿐 아니라 조직상 그리고 법적으로 독립된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용조물법인 등의 행정 주체에 의한 수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위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특히 지방단체는 스스로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다른 행정주체나 사법상의 단체, 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임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주체에서 국가가 직접 하는 직접 국가행정,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는 간접 국가행정, 그리고 위임해서 하는 위임행정이 있다라는 게 행정주체에 따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의 내용을 분류하면 질서행정, 급보행정, 유도행정, 계획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질서행정입니다. 질서행정은 명령이나 강제를 특징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 행정이죠. 질서, 도로, 교통, 단속, 영업, 행동, 규제, 재난 구호 등이 질서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급부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급부 행정은 현대 사회의 복지 국가를 지향함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정 주체가 주는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돌보며 이들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 생활 무능력자의 생활 보호, 가난한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각 지역의 청소년 수련 시설, 도서관, 각급 학교 등의 설립과 유지 등에 통하여 시민의 제반 생활 조건들을 보장하고 개선시키는 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급보 행정입니다.
세 번째 유도행정인데요. 행정의 주체가 사회, 경제, 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을 거쳐 촉진시키며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예술이나 동아리 활동의 장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작업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을 들 수 있는 게 유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점에서 유도행정입니다. 네 번째 계획행정인데요. 계획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계획행정. 공과행정은 행정 주체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 수수료, 분담금 등을 부과, 징수하는 행동이 공과행정입니다. 조달행정은 행정 주체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위에 재반 인적, 물적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반 인적, 물적 수단을 확보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산법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물적, 인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달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인데요. 행정이 국민에게 주는 법적 효과의 성질을 구분할 때 침해행정, 수익행정, 복효행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용어들은 다 낯설죠, 그죠? 근데 뭐 이러한 용어들을 구분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싶습니다. 먼저 침해행정은 행정 주체의 명령, 강제의 활동 수단이며 개인의 법적 보호 영역을 침해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와 부담을 부과하는 행위이며 침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 교통 제한, 영업 금지, 조세 부과, 자기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보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침해 행정이다. 다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그죠? 두 번째 수익 행정입니다. 개인에게 금전이나 편익을 주거나 또는 이미 부과된 의무나 부담을 해제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위기 청소년의 생활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설치, 유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수익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복효행정인데요. 단어도 참 힘들어요, 그죠? 제3자 효정, 효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복효, 효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제3자 효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침해행정, 수익행정을 동시에 가지는 행정으로서 일방에게 이익을 주고 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업체 설립 허가와 같이 기업체에게 수익 효과를 주지만 인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복효 행정이다. 누구에게는 효, 누구에게는 불효. 이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복효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효과, 이 효도 효자가 아니라 효과, 복효, 복합적인 그러니까 침해와 수익이라고는 효과가 두 가지. 잘못했습니다. 저거죠. 효라고 하는 효과적인 내용입니다. 효행정 행위이다라는 게 복효행정입니다. 그죠? 복효행정. 행정에서 그죠? 효도를 이야기하는 건 마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효과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한자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죠? 잘못 이해했고요. 복효행정이다. 복효행정은 침해행정과 수익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법적 기속력에 따른 분류인데요. 법적 기속력에 따른 내용으로 기속행정, 재량행정, 법으로 자유로운 행정을 이야기합니다. 기속행정이란
법규의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행정이 할 것인지 임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행정 주체는 다만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세행정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요. 조세행정은 정형적인 경우 일정한 소득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법률로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게 기속행정입니다. 재량행정은 행정법규에 필요한 법률적 요구를 충족하게 되면 행정청이 그러한 내용들을 선택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량 행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무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법으로 자유로운 행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법으로는 자유로운 행정이란 행정 활동이 법률에 의해서 전혀 규제되지 않고 순전히 행정 주체의 창의와 주도하에 수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법적 기속력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법적 형식에 따른 내용으로서 공법 형식으로 행해지는 원칙이지만 부분적으로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적 행정, 고권적 행정, 권력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공법 행정과 사법 행정, 국고 행정,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공법 행정은 고권적 행정을 이야기하며 행정이 공법 규범을 받아들여 공법의 행식을 행해지는 경우를 공법 행정이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행정은 제한된 범위에서 사법의 규율을 받으며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실은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으나 좀 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후반부의 내용들은 교재를 보시고 학습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행정의 조직, 체계 및 체계 구축과 주요 원칙 및 유형인데요. 크게 청소년 행정 조직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으로 분배의 원칙, 결합의 원칙, 조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분배의 원칙은 청소년 행정 조직이 위계,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합한 인력, 역할을 분배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분배의 원칙. 결합의 원칙은 청소년 행정 조직 안에서 각 단위, 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 확립을 위한 원칙으로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상급 단위에 올라감에 따라 점차 큰 단위로 결합된다라는 입장에서 결합 원칙. 그리고 조정의 원칙인데요. 행정이 보다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부서 간의 업무 중복 없이 조정하는 내용들이 조정 원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 조직 유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행정 조직 유형으로는 분권형과 집권형과 분권형, 그리고 집권형과 분권형은 하나의 주체에 기속되는 내용으로서 집권형과 다수 독립적인 행정에 기속된다고 해서 분권형, 그리고 행정 조직의 하나의 주체로서 권한에 속하는 집권형과 행정청의 내부의 여러 기관의 수평적, 수직적으로 권한을 하는 입장에서 집중형과 분산형, 통합형은 업무 조정과 통합이 요청되는 통합형과 타 기관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형으로 세 가지를 크게 집권형과 분권형, 집중형과 분산형, 통합형과 독립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청소년 행정 체계의 유형으로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정 체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1유형이 중앙부처의 청소년 전담 부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기능 차원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능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에 대한 조정 기능 여부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청소년 부처 내에서 별도의 독립된 청소년 행정 중앙부처의 설치 여부
등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국가별로 나누지만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청소년 유형을 제1유형이라고 해서 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가 독립되어 있거나 부처 명칭이 청소년을 포함하여 그 부처에 청소년 주무부처가 있고 그 부처의 청소년 업무를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제1유형. 제2유형은 정부 부처에서 부처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처가 없으나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고 청소년 행정 주무부처가 있고 여러 부처 청소년 업무를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유형으로서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잖아요. 제3유형은 청소년 정책 전담 부처와 주무부처 없이 여러 부처의 청소년 업무를 연계 조정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으로서 덴마크. 제4유형으로서는 청소년 정책 전담 부처와 주무부처가 없고 여러 부처의 청소년 업무를 연계 조정 기능도 없는 유형을 영국입니다. 영국이라고 해서 전혀 청소년 업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체계로 나눌 때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